여러분, 혹시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싸울까? 저 부부는 어떻게 싸움 없이 행복하게 살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이 부부 싸움 없는 평화로운 삶을 꿈꿀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행복한 부부 관계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싸움에 있습니다. 제대로만 싸운다면 싸움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죠. 싸움을 피하기만 하는 부부보다 진정으로 잘 싸우는 방법을 아는 부부가 훨씬 더 행복하게 오래갑니다. 싸우지 않는 부부는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보고도 몇 년이 지나도 심장이 계속 뛰면 그건 신경쇠약일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현실은 드라마 같지 않죠. 저는 결혼 14년 차인데요. 저도 처음엔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 앞에 섰을 때 드라마처럼 와 하는 감탄사를 기대했답니다. 하지만 현실 속 남편은 저를 보더니 어우, 영원이네 하더군요. 네, 제 결혼 생활은 그때부터 진실하게 흘러갈 것임을 직감했죠. 우리는 결혼에 대해 너무 많은 환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결혼해야 한다. 아이는 몇 명 낳아야 한다 끝없이 푸시를 받지만 정작 결혼이 무엇인지, 부부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드라마를 통해 배우는 것이 전부죠. 하지만 드라마 속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는 문학에서 가장 비극적인 문장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절로 해체되죠.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은 저절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랑은 저절로 해체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로맨스로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보통 몇 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부부는 그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애착 관계로 발전해야 하죠. 배우자는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존재죠. 바깥에서는 웬만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와도 어우, 단백질이죠. 하며 웃어넘기던 제가 집에만 오면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저의 금쪽이 같은 모습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착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가 심어준 또 하나의 신화죠. 하지만 인생 자체가 외롭지 않을 수 없듯이 결혼 생활 또한 외로움이 늘 함께합니다. 외로움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관리해야 할 속성이지 관계로 인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 문제 있는 거야 라며 상대를 비난하고 불행의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대화하는 부부 채널에서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또 하나는 결혼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연애할 때는 매일 보지 못해 아쉬웠던 갈등이 사라지지만 결혼 후에는 치약을 어디부터 짜는지, 양말을 왜 뒤집어 놓는지와 같은 사소한 현실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보통 결혼 몇 년 차부터 고조되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노력해도 갈등 그래프의 상승 곡선이 멈추는 시점은 평균 10년에서 15년 차쯤 돼야 비로소 조금 주춤합니다. 상대방이 주기적으로 발작할 때 이제는 저 때가 되었구나 하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화병에 걸리셨나요? 우리 민족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서운함, 갈등, 슬픔을 시기적절하게 표현하는데 매우 서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고질적인 질병인 화병이 생겨났죠. 화병은 미국의 정신의학회 진단 기준에도 한국식 표현으로
등재되어 있을 만큼 독특한 질병입니다. 여자에게는 한을 가슴에 품는 것이 허용되었고 남자에게는 3번만 울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는 화가 나거나 서운해도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 또한 감정 표현이 서툴러 안으로 삭히거나 회피하는 편이었습니다. 배우자가 화가 나면 화났어? 라고 묻기보다는 일단 피하고 봤죠. 그러다 보니 관계 안에서 말이 막히고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대신 다른 대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침묵하는 겁니다. 이 침묵은 주로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야 무너지곤 하죠. 또 다른 대체 언어는 이중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잔뜩 가져오셨는데 남편이 맛있게 먹는다고 해봅시다. 아내는 그 상황이 불편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웃으며 맛있어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제 집에서 밥 먹어도 되겠네. 우리 집은 식당 아니니까. 라고 돌려 말하죠. 남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너 진짜 성격 이상하다. 엄마지만 같고 왜 이래? 라고 반응합니다. 이렇게 이중 메시지로 시작된 대화는 완전한 오해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대체 언어는 회피입니다. 아예 부정적인 소통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부들은 우리는 안 싸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못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집중력과 경청 능력, 그리고 인지 능력과 사과할 줄 아는 능력까지 필요한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어려운 부부싸움을 어떻게 해야 관계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반드시 먹고 싸워야 합니다. 싸움은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려야 하고 상황 파악도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배고프고 피곤할 때는 이 전두엽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나오는 말들은 보통 속마음 그대로이고 본인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경우가 많죠. 흔히 뚜껑이 열렸다고 표현하듯이 이성을 잃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애착 손상이라는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애착 손상은 주로 말로 인해 발생하는데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말 때문에 상대방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잔 뒤에 이야기하면 똑같은 사건이라도 훨씬 너그럽게 넘어가고 감정이 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부부끼리는 하룻밤 자고 이야기해도 1시간 뒤에 이야기해도 달라질 것이 없는 주제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싸움은 소박하게 해야 합니다. 일일 드라마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다시는 이런 말 안 해 라고 선언하는 싸움은 결국 미진하게 끝나기 마련입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는 마음으로 적당히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움이 너무 완벽하게 끝나면 오히려 다음 싸움의 여지가 없어지니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싸움의 주제는 오직 하나, 칼날처럼 예리하게. 셋째, 그날 싸움의 주제는 반드시 그날의 주제만 잡고 가야 합니다. 싸움이 커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주제가 당신은 왜 친구들만 만나면 전화를 안 받아? 라고 해봅시다. 현명한 부부는 미안해. 내가 정말 습관이 돼서 그래. 고치도록 노력할게.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당신 말투가 왜 그래? 라며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내가 말투가 이런 건 미안한데 솔직히 이 상황에서 내가 말투까지 좋으면 천사겠지? 라며 또 다른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싸움을 잘하는 부부는 내 말투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지금은 왜 친구 만나면 전화 안 받는지 그 이야기만 하자. 라며 원래 주제로 다시 끌고 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은 주제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서로의 과거 이야기, 성격 이야기까지 꺼내며
각자의 강으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운전 중 접촉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감정 싸움이 시작되면 내 뱃살이 더 많잖아. 와 같은 비난까지 튀어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싸움에서 초두 효과를 사용해야 합니다. 초두 효과란 첫인상이 이후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 자체보다 첫 단어가 전체의 뉘앙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첫마디를 예쁘게 내뱉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해도 감정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항상 싸울 때마다 여보, 우리 이쁘게 말하자. 여보, 나랑 말하자. 라고 말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묘하게 독특했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 참 안정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더군요. 이것이 바로 초두 효과입니다. 아무리 살벌한 내용이 전달되어도 앞 단어에 애정을 담으면 상대방은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혜정이 아빠, 나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애칭을 싸움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평소에 자기야, 애기야 라고 부르다가 싸울 때 갑자기 야, 너 라고 변하면 상대방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애칭을 유지하고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도 싸움의 뉘앙스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싸우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지 마십시오. 특히 중년 남성들이 많이 하는 행동인데 이는 남겨진 사람에게 도망갔다. 나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느낌을 주어 감정을 더욱 격화시킵니다. 물론 싸움이 격해져 분노가 이글거리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 됩니다. 이때는 잠시 소강 상태가 필요하죠. 복싱 선수들이 너무 붙어 싸우면 잠시 떨어져 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말없이 나가버리면 상대방은 증오심을 느끼게 됩니다. 나갈 때는 반드시 큰 소리로 나 잠시 나갔다 올게 라고 말하고 나가야 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고 차 키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나가봐야 갈 곳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도 한때 싸우다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5살 때였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15분쯤 있다가 다시 들어왔죠. 그러고는 제가 느꼈습니다. 아, 정말 영양가 없는 짓이구나.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협의를 했습니다. 나갈 때는 반드시 어디에 갈 것인지 밝히고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의 전화를 피하지 않기로 말이죠. 여섯째, 상대방의 마지막 일도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부부끼리는 상대방이 언제 진짜로 열받는지, 무엇이 금기어인지 촉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내뱉는 것은 그 순간의 카타르시스 때문입니다. 너희 집안이 원래 그렇지. 너희 엄마를 닮아서 그래. 내가. 이제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와 같은 말들은 배우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깁니다. 순간의 시원함을 위해 관계를 파괴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우는 장면을 자녀에게 보여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싸움은 작정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자녀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깎아 먹으며 행복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홈쇼핑에 나오는 쇼호스트를 보고 남편이 요즘 쇼호스트들은 배우보다 예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아내는 누구는 돈 버느라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는데 나는 뭐 인형이야? 라며 싸움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녀 앞에서 싸움이 노출되었다면 반드시 2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왜 싸웠는지 반드시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은 부부 싸움의 불안감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우리 아이는 4살 때 부부 싸움이 시작되자 갑자기 피아노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엄마 아빠가 좀 나아질까 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분위기를 느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말하지 않을 때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엄마 아빠가 싸운 건 너희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너희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아빠가 아직 미숙해서 그래.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반드시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고 나서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야기하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무섭게 싸우더니 왜 멀쩡하지? 라는 미스터리가 남게 되고, 이는 부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반드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또한 자녀를 부부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장성한 자녀에게 남편의 험담이나 시댁 욕을 하는 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줍니다. 김씨는 안 돼, 경상도 남자는 안 돼와 같은 무의식적인 편견을 심어주어 자녀의 배우자 선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모든 감정을 쏟아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이 모든 감정을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친구나 상담사 혹은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부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부관계는 마치 메아리 같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고 외치면 똑같은 소리가 돌아오듯이 긍정적인 공을 던지면 세 번째쯤에는 상대방도 얼추 그 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안 하던 짓 같겠지만 노력하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이 행복을 얻기까지 수없이 싸우고 나를 알아가고 너를 알아가고 서로 조율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런 존재가 되어주기 위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대화하는 부부 채널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싸움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